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지난번 시간에 일본의 최북단섬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이륙해서 홋카이도 3분의 2점 있는 지점인 비호로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일본을 출국해서 러시아로 가는 날입니다. 오늘의 비행 일정은 비호로 공항을 어, 출발해서 드디어 안류산 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안류산 열도 두 번째 섬의 중간쯤에 착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류산 열도를 쭉 건너가면은 이제 캄차카 반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사전에 제가 좀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 비오로 공항을 이륙해서 알레산 일대 두 번째 큰 섬입니다. 두 번째 섬 브레베스트니크 공항에 착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172 해리로서 굉장히 깁니다. 오늘 아마 3시간 반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즉시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은 11월 중순 오늘 날짜가 있습니다. 오늘 11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날씨는 맑음, 그리고 적설량은 최고로 했습니다. 눈 덮인 홋카이도를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대단히 아름답죠. 확실히 에페스 2024의 경치는 2020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비행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가 꽤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륙을 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도를 서서히 올라가면서 바로 선의 비행을 해서 항로로 바로 접어들겠습니다. 원래 지상 경치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눈이 많이 덮여 있죠. 먼저 일단은 뭐 지금 수동으로 비행을 하면서 오토파일럿 세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켜면은 뭐 그 다음에는 요크를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요크나 이렇게 스로틀 같은 걸 손댈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플라이트 패널만 가지고 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도 파일럿 분들이 비행을 할 때는 예, 이착륙 때 극히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플라이트 패널에 오토파일럿 스위치들을 사용해서 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서는 플라이트 패널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힘듭니다.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손으로 붙잡고 비행을 하면 됩니다. 수동으로. 그런데 그러면 뭐 한 번에 한 300에서 400km 뭐 혼자서 하신다면은 녹화를 하시지 않는다면은 뭐 혼자서 한 번에 400km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400km 심지어는 한 800km도 비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을 계속 조종간을 잡고 있어야 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 마우스하고 이런 게 설정값이 엉망이라 가지고 아직까지 릴리즈된 지 2.4 버전이 릴리즈된 지 얼마 안 돼서 디폴트 설정값이 아직까지 입력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입력이 돼 있고 세세한 입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허니콤 제가 사용한 허니콤도 브레이크 음, 그 주기 브레이크 지상 주기 상태에서 브레이크 설정 값이 어,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뭘 눌러야지 브레이크가 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엑스박스 무선 조이스틱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풀고 있습니다. 좀 귀찮죠? 오늘도 마켓플레이스를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마켓플레이스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달이 아니라 석 달, 세 달이 넘었죠. 11월 14일인가에 릴리즈였으니까 12월 14일, 1월 14일, 아직 세 달은 안 됐네요. 뭐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래픽은 확실히 PC가 뛰어납니다. 그래픽 뭐 화면 해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 해상도, 지형지물의 해상도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PC를 사용하자니 뭐 대충 뭐 한 700만 원 이상, 700만 원 정도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PC를 꾸민다면은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는 제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엑스박스가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새로운 버전이. 시리즈 X 이후의 버전이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난 언젠가부터인가? 한 1년 전부터 2023년도에는 시리즈 X가 나오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차기 버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인터널 스토리지는 대폭 줄고 그 스트리밍 버전으로만 하는 사이즈도 더 작아지고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쑥 들어왔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새로운 버전이.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면은 그래픽 성능이 거의 제가 봐서는 RTX 엔비디아 RTX 4080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 성능 80, 심지어 40, 90, 심지어 50 레벨까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커스텀 칩으로 제가 무슨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회사 칩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 성능의 칩이 아직까지 나오는 회사가 없죠. 그리고 또 발열 문제도 무시무시할 거고. 근데 만약에 그래픽 성능이 그 정도로 탁월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버전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적인 상황으로 보건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엑스박스 X는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느냐. 언젠가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근시일 내에 나올 확률은 제가 보기엔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2, 3년 안에는. 그러면은 뭐 또 결론적으로 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높은 화질의 2024다운 화질을 즐기기 위해서 한 700만 원을 들여서 PC를 장만하든지 아니면 낮은 화질의 낮은 해상도죠. 낮은 화질의 엑스박스 X를 만족하든지 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딱 뭡니까? PC를 사고 싶어요. 근데 700만 원이면 돈 작은 돈이 아닙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또 50 시리즈가 나왔죠, 그죠? 이제 40 시리즈는 구닥다리입니다. 50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산다면은 40 시리즈를 사면 안 되죠. 50 시리즈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 물건 살 때는 P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대 최고 사양을 사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제 최고 사양보다는 차선 사양이 가성비 제일 낮습니다. 근데 차선 사양을 해놓으면 오래 못 쓰죠. 오래 못 쓰고 그것도 업데이트 돼가지고 몇 년만 지나면 또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진짜 최대 참사죠. 그러면 50 시리즈를 사야 되는데 뭐 50, 70, 80, 90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라면 50, 90 화끈하게 살 것 같아요. 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래픽 카드만 제가 봐서는 400만 원 좋게 넘을 것 같은데 그 대신 5090으로 사놓으면 아마 제가 봐서는 아마 10년은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10년은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 구닥다리 소리를 듣겠지만 그래도 사양이 워낙 높으니까 자 드디어 이제 홋카이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를 떠나고 있죠. 어, 일본을 지금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은 일본에서 그 여기 캄차카 반도까지 이렇게 섬이 쭉 있습니다. 섬이 이걸 이제 쿠릴 열도라 그러죠. 쿠릴 제도 혹은 쿠릴 열도라고 하는데 이 섬이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분쟁 지역. 요 앞부분에 섬이 4개가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요거까지 4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 요 요 넘어섬은 이제 확실하게 러시아 영토가 맞습니다. 러시아 땅이 맞는데 요 이제 4개의 섬이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분쟁 지역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난 이제 근대사에서 보면은 뭐 일본이 뭐 거의 뭐 제패를 했을 때 그때는 일본 땅이었고 다시 또 뭐 2차 대전 이후는 또 일본이 패전하면서 다시 또 러시아 땅이 되고 왔다 갔다 하여튼 뭐 분쟁적이 서로 이제 자기 땅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아마 이게 러시아가 10의 10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는 러시아가 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이제 자기 영토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사람은 민간인은 살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살고 있지 않고 보면은 뭐 앞부분에 요런 데는 집도 좀 있고 비행장도 있고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집이 아니고 민간 비행장이 아니라 이게 전부 군사지역, 러시아의 군사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군대이거나 군부대이거나 군용 이제 공항, 러시아 이제 군용 공항이거나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뭐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일본 영토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는 상당히 불리해지고 일본은 상당히 유리해지죠. 왜냐하면 여기 끝투마리에다가 뭐 레이더 기지라든가 뭐 미사일 기지, 핵잠수함 기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로 반대도 만약 이 네개섬이 러시아 영토라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큰일 난 거죠. 왜냐면 여기다가 핵잠수함 기지하고 미사일 기지 뭐 어, 레이더 기지 이런 걸 잔뜩 갖다 놓으면은 뭐 이거 홋카이도 섬을 방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요. 지도상이 이게 사할린 섬입니다. 이게 사할린 섬인데 원래는 사할린 도 한번 갔다 가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게 열도가 이게 일본 열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까지가 일본 영토라고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 영토 이미 확실하죠. 그 일본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 부분은 워낙 명쾌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영토 분쟁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릴열도를 쭉 건너면 여기가 이제 캄차카 반도입니다. 캄차카 반도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캄차카 반도가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 합친 것보다 한 2배 정도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구본에서 보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실제 면적은 작죠. 어쨌든 작은 섬은 아닙니다. 이게 작은 반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제 그 태평양 연안을 쭉 따라 올라갑니다. 쭉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가 여기죠. 여기가 이제 아시아 대륙의 끝입니다. 여기죠. 끝인데 또 왼쪽은 아시아 대륙이고 오른쪽은 북미 대륙인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거리가 한 80km, 60인가 80km밖에 안 돼요. 안 되고 거의 한가운데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섬까지는 뭐 한 20에서 30km,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30에서 40km,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30에서 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 베링해죠. 여기가 베링해. 그, 전 세계에서 그 제일 파도가 거친 바다가 두 군데 있죠. 하나는 베링해입니다. 제일 거친 데가 이제 베링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쪽에 영국 있는데, 영국의 위쪽, 그쪽이죠. 그죠? 북해죠, 북해. 그래서 여기에는 뭐, 파도가 워낙 거칠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바다죠. 위험한. 되게 대단히 위험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북극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또 수온이 대단히 낮겠죠. 수온이. 특히나 여기는 이제 길목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속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건너는 거는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잘하면 배로, 해류를 잘 읽으면 배로는 건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보시면은 아시아 대륙에서 북미 대륙을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방법.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여기서 쭉 가다가 요렇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중간중간에 섬이 계속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것도 열도에 열도. 이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름 까먹었는데.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과 에스키모가 여기 사는데, 그 에스키모들과 인디안들은 아시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긴 것도 아시안처럼 생겼죠. 생겼는데 이 충분히 뭐 지형상으로 봤어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건너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섬들이 쭉 있는데 이게 이 섬들이 거리가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전체 거리는 멀지만은 섬과 섬 사이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각 섬에서 다음 섬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육안으로 충분히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고대에 통나무 배 같은 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충분히 건너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기를 잡다가 이제 표류하면은 뭐 이렇게 건너가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의 저 위쪽 북해도 홋카이도죠. 홋카이도 쪽에 이제 원주민이 있죠. 이누이족인가 그럴 겁니다. 이누이족인가? 그 이누이족인가는 음, 그 에스키모하고 종족이 거의 같습니다. 문화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언어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흡사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그 에스키모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에시안이라는 말은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
그 저도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도 이 에페스로 세계 일주를 하기 전까지는 아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이 이렇게까지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가깝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음, 뭐잘 모르죠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게 또 그 에펫을 하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그 모르던 사실, 이게 이렇게 가까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비행할 이게 멉니다. 이게 굉장히 멀어요. 지금까지 비행해 온 거리의 한 2배 정도 되죠. 2배. 굉장히 멉니다. 이게 굉장히 지겹습니다. 이거 가면. 왜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척박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도 없고 도로도 없고 인가도 없고 사람의 흔적이 없어요. 이쪽 가면은. 그래서 와 정말 황량하구나. 황량하구나. 그 옛날에 제가 러시아 사람들하고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도 있고. 뭐 굉장히 옛날입니다. 옛날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돼 가지고 엉망이 됐습니다만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그 왕정 시대 때까지는 굉장히 위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 그 러시아도 유럽에 속하죠, 그죠? 유럽에 속하는데 원래는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페테르부르크죠, 그죠? 피터스버그죠, 피터스버그. 저 그 북유럽 쪽에 있는 거기가 원래는 수도였고 모스크바는 이제 근대에 들어서 수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유럽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럽으로 분류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볼세비키 혁명입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유럽의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고 문화적으로 대단히 뛰어나죠.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러시아 사람들하고 직접 러시아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하고 일해본 바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히 유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민코프스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 이제 뭐 유클리트, 뭐 수학인이 뭐 민스코프스키 공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도 그 러시아 사람이죠. 그리고 물리학 쪽에서도 거의 뭐 아인슈타인급의 과학자가 러시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물리학 쪽에서 이제 최고 뛰어난 뭐 과학 그러면 역시 물리학이죠. 그죠? 뭐 화학도 대단히 하지만 아무래도 과학 그러면 제일 상징적인 게 물리학, 화학, 생물 중에서는 이제 물리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도 그렇고 보면 이제 물리학의 기본을 두기 때문에 어, 그 세계적인 대학 중에서 그 뛰어난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버드가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미국 대학이 정말 뛰어나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진짜 어, 미국의 대학에 이제 일반적인 대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이비리가 있고 아이비리그 위에 이제 탑 클래스 대학이 있어요. 근데 탑 클래스 대학 위에 딱 한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MIT입니다. MIT. 그래서 이제 탑 클래스 대학 그러면은 이제 아이비리그 위의 대학이죠. 위의 대학 같은 하버드, 스탠포드, 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뭐이 정도를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MIT는 또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 비교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은 이거는 뭐 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인데 저도 뭐 하버드가 원래는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하버드가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나가지고 보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MIT가 서울대학이라면은 하버드는 지방 국립대 정도? 그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아예.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버드의 이제 박사과정생들의 수준은 하버드가 아니라 MIT의 박사과정 정도 된다.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 수준입니다. 아예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대학 전체는 대표적인 대학을 거라면은 확실하게 MIT라고 진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 MIT 출신 몇 명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버드는 꽤 있어요. 꽤 있는데 MIT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 그러면 MIT인데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 MIT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학교는 제가 봤을 때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ETH 쭈리입니다. 쭈리 공과대학. 쭈리 공과대학이 MIT 정도 레벨입니다. 쭈리 공과대학은 아인슈타인이 괜히 재수해서 들어간 게 아니죠. 실제로 겪어보면 무시무시한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학이 이제 모스코바 대학입니다. 모스코바 대학도 MIT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탑3 대학을 꼽으라 하면은 이제 저는 아주 명쾌하게 MIT, 쥐리공과대학, 모스코바 대학 꼽을 수 있습니다. 모스코바 대학도 그만큼 뛰어나요. 정말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영국의 이제 최고의 대학을 꼽으라 그러면 뭐 당연히 옥스퍼드를 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면 옥스퍼드 대학은 제가 봤을 때는 영 아니올시답니다. 영. 영국의 최고 대학은 옥스퍼드가 아니라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가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그 옥스퍼드는 제 생각에 좀 그 명예, 그 귀족들이 이제 자제들이 워낙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유명세만 뛰어나지 그 교수나 학생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뛰어나진 않은데 캠브리지가 옥스퍼드에 비해서는 수준이 높아도 한참 더 높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좀 심하게 하면 옥스퍼드는 제가 보기엔 거의 폼만 잡는. 실제로 옛날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뭐 옥스퍼드 출신을 막 놀리고 그랬었어요. 그 제가 있을 때 그때 18인가 19살짜리 옥스퍼드 출신이 있었는데 걔가 그때 벌써 박사였어요. 20살도 안 되는데. 그런데 뭐 그 우리 제 팀은 아니고 제 팀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팀이었는데 뭐 팀원들이 굉장히 좀 걔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밥값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해줘야지만 이 팀이 이제 과제를 시간 내에 완수를 하는데 걔가 자꾸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른 팀원들이 되게 짜증냈었어요. 못 따라오니까. 옥스퍼드는 그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허영기가 있습니다. 허영기가 있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이게 제 시각입니다. 뭐 제가 옥스퍼드를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캠퍼드 뭐제 경험치가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캠브리지는 진짜 뛰어나요. 캠브리지는. 그 캠브리지는 이제 그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아주 유능한 애들이 그 뭐냐 신분에 관계없이 가는 데고 옥스퍼드는 그냥 명문가 자제들이 그폼 잡으려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치도 그랬고. 그 나중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캠브리지 애들하고 일을 해본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근데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잘해요. 자 이제 홋카이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러시아 영토에 들어온 거죠. 그죠? 첫 번째 섬에 이제 중간점 왔습니다. 중간점 왔고 보십시오. 대단히 삭막합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인가가 없습니다. 인가가 인적이 없어요. 인적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공항이 하나 있죠. 저기 뒤에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런 거는 민간 여기에는 마을이 있네요. 첫 번째 선까지는 마을이 첫 번째 선 앞부분까지는 좀 마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공항도 있죠. 그다음부터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 인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가 사람이 살거나 하면은 반드시 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포장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솔길이라든가 내지는 산길이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 어떠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비행장만 있어요. 말이 비행장이지 그냥 뭐 풀밭이나 마찬가지인 뭐 알래스카 쪽으로 가도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도로가 없는 거 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산이 보이죠? 작은 산이. 요런 거는 이제 다 화산이죠. 화산입니다. 분화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좀 화산입니다. 왜냐하면 쿠릴리도 자체가 태평양판과 아시안판이 이제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화산 폭발하면서 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을 이루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쿠릴리도 있는 산들은 다 화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이제 지각 활동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 화산 폭발이 자꾸 뭐 지진도 자주 나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절반 조금 못되게 온 것 같아요. 절반 조금 못되게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이제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에 오늘은 착륙을 할 겁니다. 하는데 다음번부터는 마지막 공항이에요. 좀 있고 땡이에요. 그 이후로는 공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번에 아마 이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착륙을 그냥 노지에 해변이나 풀밭에 이제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세계 일주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일주를 하다 보면은 공항이 아닌 곳에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상,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뭐 조용하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거의 그냥 음, 그 지금은 거의 어,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그 맑은 날 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그 날씨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바람도 불고 심지어는 허리케인 태풍의 눈에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거 종종 그랬었어요. 그 재밌거든요. 특히 태풍의 눈. 굉장히 실감나요. 이게 FS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실감나고 아주 재밌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아직까지도 절반이 조금 못 되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172헬이면은 뭐 거의 한 300km가 조금 넘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렇게 지겨운 비행을 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저 한가운데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데는 뭐 착륙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꼭 마치 비행장처럼 생겼다 그죠? 요런데 비행장이 아닌데 요런 데는 비행장처럼 생겼습니다. 나중에 뭐 요런 데 착륙하든지
근데 이런 데도 막상 이렇게 이런 데 착륙. 왜냐하면 이런 데는 막상 착륙을 해보면 되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비행기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바닷가, 바닷가는 비치죠. 바닷가 이런 데는 착륙을 할 만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섬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어, 첫 번째 섬,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첫 번째 섬의 이름은 쿠나시르 섬입니다. 쿠나시르 섬. 쿠나시름이고, 그 다음 섬은 우리가 오늘 착륙할 섬이죠. 이투르프 섬입니다. 이투르프 섬. 아, 요즘 이번 주는 굉장히 이 비행기가 한 대 가네요. 우리하고 그 항로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제트기가 아닌 것 같아요. 속도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120노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얘도 속도가 느리네요. 이 정도 속도면 경비행기죠. 혹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비행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안 볼까요? 비행기가 뭐 보이진 않겠지만 하늘에 떠 있다면 표시가 날 텐데 고고도로 비행하나? 진짜 비행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비행기.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얘가 어디로 갔는지. 캄차카 반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볼까요? 방향이. 캄차카 반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랑은 이렇게 멀리 못 갈 텐데. 이쯤 가든지 한 모르지만은. 어? 방향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확실히 돌렸네요. 그죠? 방향을 돌렸네요. 궁금합니다. 얘가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지. 자, 저희는 뭐 오늘의 경매 한 절반쯤 온 것 같아요. 이제 절반쯤 온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날씨 공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오늘도 나쁨으로 나왔거든요.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되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매일 운동을 나가는데 오늘 나간다 그러길래 제가 안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이러니까 그 캠핑카를 가지고 나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근처 어디 주차장에 세워놓고 라면 끓여 먹고 올 계획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거의 캠핑카를 데일리카로 사용합니다. 데일리카로 사용하고 좀 아까운데 못 어쩌겠어요. 저하고 안 맞는 거를. 집사람이 이제 간혹 가다가 몰고 나가지고 멀리 갈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동네 근처에 이제
호수공원 주차장 이런 데 몰고 나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래요. 아, 참, 그리고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작업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실 상황이 동쪽 정면창 단열 작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어, 그 단열재 완전히 다 치워놓고 지금 그 뭐냐 그것도 샀습니다. 스코보드도 주문해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스코보드 두 겹을 타카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한 겹은 완전히 고정이 끝났습니다. 한 겹. 그래가지고 한 겹 더 하면은 이제 됩니다. 한 겹 더. 근데 한 겹 더 한 겹 끝내고 난 뒤에 날씨가 확 추워져 가지고 지금 귀찮아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수요일중으로 나가서 일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코보드 두 겹을 치고 나면은 퍼티로 이제 틈새 메꿈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카자국 이런 게 보기 때문에 보기 싫어요. 그리고 프레임과 사이에 아무래도 텀도 존재하고 그걸 이제 스코 퍼티로 예쁘게 메꿔놓고 마지막으로 아이보리색으로 수성 페인팅을 하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끝납니다. 뭐 겨우 내내 작업을 한 셈이죠. 근데 뭐 지금 해놓으면은 내년 겨울부터는 또 이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은 단열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지금 영하 10도, 13도인가 14도 때 제가 한번 물건가지로 나가봤었는데 냉기가 전혀 없어요. 벽 쪽으로 이제 가도 전에는 벽 쪽으로 가면은 뭐 선덕선덕했습니다. 마치 그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냉기가 확확 돌았는데 지금은 벽 쪽으로 이제 이번에 단열 작업한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있어도 냉기가 한 개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난방 장치를 가동을 안 해도 춥지 않아요. 전혀 그 난방 장치 꺼도 작업을 해도 될 정도로 따뜻하진 않은데 춥지는 않아요. 한기는 전혀 안 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 난방 장치를 가동을 하면 이번에 제가 겪어보니까 이제 난방 장치가 신통찮아요. 삼성 냉난방 인버터식 냉난방인데 실망했습니다. 요즘 삼성이 뭐 주가가 지금 완전 엉망이죠. 제가 봐서 삼성은 아마 회생이 힘들 것 같아요. 회생이 대단히 뭐 안타깝습니다. 뭐 어찌겠어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력이 뭐 성의도 안 되고. 근데 제 실제 평수보다 2.5배 되는 이제 평수 성능의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는데 완전 사기더라고요. 완전 사기고 혹시 이제 상가나 이런 데 냉난방기를 설치하실 분들은 삼성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화납니다. 삼성은 권하지 않고요. 캐리어가 평이 괜찮아요. 캐리어가 미제죠. 물론 이제 브랜드만 미제겠지만은 캐리어가 평이 괜찮습니다. 삼성은 하여튼 무조건 비추고 만약에 굳이 삼성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어, 최소 3배, 3배, 3.5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평이라 그러면은 60평짜리를 설치를 해야지 따뜻할 거예요. 저는 2.5배 정도 되는 걸 설치했는데 뭐 실내 온도가 안 올라가요. 실내 온도가. 저는 단열로 하면은 뭐 20한 5도에서 3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바람이 미지근한 바람이 납니다. 아무리 모터 방식이지 미터 방식도 이제 캐리어 제품을 보면은 뜨끈뜨끈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근데 제 난방기는 풀 가동해서 시간이 꽤 지나도 완전 이제 완전히 그 옵티마이즈 돼도 뜨끈뜨끈한 바람 안 나와요. 미지근한 바람.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찬바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바람밖에 안 납니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음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진심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A라는 사람을 계속 대하면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회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물건을 만들 때 진심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게 뭐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알자는데 요즘 삼성은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래요. 오히려 제가 일제 제품을 극찬하는 이유가 일본 제품은 보면은 정말 마치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막 정말 꿀입니다. 꿀인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제 감탄을 하게 돼요. 와, 진짜 진짜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게 팍팍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일제가 음, 보자. 소니 캠코더하고 그리고 이제 복합키, 잉크젯 컬러 잉크젯 복합키하고 그다음에 플로트, 컬러 플로트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세 가지 제품 다 진짜 서문 설수록 더 칭찬하게 돼요. 와, 진짜 끝내준다. 정말 잘 만들었다. 진짜 내가 기대가 100이었다면은 사용하면 할수록 뭐 1년 지나면 200, 3년 지나면 300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라리 요즘 중국제가 물건 정말 잘 만듭니다. 중국제가. 예를 들면 DJI 제가 드론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카메라를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정말 뭐 입이 짝짝 벌어지게 물건이 좋습니다. 서비스도 끝내주고요. 그리고 내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무조건 뭐 우리나라가 최고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좋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의 그 볼라 시스템, 그 온돌 시스템은 정말 좋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뭐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아닌 거를 무조건 뭐 좋다. 제가 제일 진짜 극혐하는 게 뭐냐면은 대뽀로 앞도 뒤도 없이 우리나라 거라고 칭찬을 하면 애국자로 분류가 되고 그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은 매국노가 되는 거는 극혐합니다. 그거는 그런 게 이제 나라를 망치는 거죠. 나라를 아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섬을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섬으로 이제 바다를 가고 있죠. 이 보시면은 지금 뭐 고도가 좀 높아서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 고도를 아주 낮춰서 비행을 해봐도 다음 섬이 보입니다. 하시면서 통나무배로 충분히 다음 섬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어도. 그래서 쿠리를 또는 통나무배로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자, 좀 지겨우니까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뭐 다음에 합시다. 지금 또 화면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시간 부족한데 괜히 딴 가다가 또 늦어지면 곤란하니까
자, 끝에 이제 다음 섬에도 보면은 이렇게 산들이 있는데 이 보면은 화산섬이죠. 딱 보면 뾰족뾰족 하잖아요. 화산섬의 특징이 이렇게 거의 이등병 삼각형 모양이고 그리고 끝에 살짝 납작한 거는 이제 분화구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화산섬입니다. 다 화산섬이죠. 자, 지겨우니까 이렇게 해서 떠드는 것도 쉽지 않고 하니까 예, 프로펠러 소리를 좀 올려볼까요? 프로펠러 소리를 좀 올렸습니다. 비행하는 느낌이 좀 나게 하기 위해서 1시간이 되었다는 표시죠. 소리입니다. 제가 늘 이제 시작할 때 알람을 1시간을 맞춰놓고 하거든요. 한 30분 정도는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기죠. 이동 거리로 짧은 이동 거리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제가 게을러서 그렇지 단열 작업실 단열 작업은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날씨도 좀 춥고 하니까 어, 찬물에 이렇게 숫돌질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단열 작업이 끝나면은 그동안 진행하던 작업실 이제 뭐 단열 작업 자체도 사실은 작업실 이제 어, 보수공사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일환이긴 합니다만은 단열 작업 끝내고 난 뒤에 다른 공사도 좀 하고 이제 만들던 그 수공구 가구 만들기를 계속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지금 작업실이 정리가 좀 되겠죠. 지금 작업실이 이제 너무 공사 중이라 가지고 그 자재나 이런 게 온천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실제로 작업실 내에서 뭘 좀 하기가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실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 더 진행해 가지고 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흩어진 자재를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그때는 2월 말 3월 지금 어우 뭐저 작업실은 더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숫돌에 손 담그면 죽음입니다. 죽음. 손이 얼어가지고 손이 얼 상태에서는 작업하다가 큰일 납니다. 크게 다치죠. 왜냐하면 손에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 칩니다. 작업실에 이제 순간 온수기를 하나 넣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한데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나이가 슬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작업실을 철수할 생각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건실내는 아닙니다만은 한 10년쯤 지나면은 그때를 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사들이는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순간 온수기 필요한 게 1년에 몇 번 있다고 그 몇 번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뭐 자꾸 뭘 사들이는 성격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인데 신기한 거 있으면 저는 사야 됩니다. 굉장히 나쁜 버릇인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내일이네요. 내일이 제 환갑입니다. 내가 1월 23일생이거든요. 내일이 환갑이네.
아무한테 환갑잔치 해달라고. 나이가 이제 드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는 게 이제는 뭐 새로운 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 짓는, 그 마무리 짓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음, 작업실이 완성되면은 가구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만들고 싶은 가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구를 만들어서 처치곤란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만들어놓은 가구를 판매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뭐, 그, 실제로 제가 만드는 가구들은 이제 너무 비싼 가구들이에요. 그 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고, 재료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팔려면은 이제 최소한 이제 뭐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가는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 뭐 원가 자체가 몇 천만 원이 되니까 그 몇 천만 원짜리를 가구를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테이블 하나에 뭐 3천만 원 한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테이블을 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가가 3천만 원짜리를 내가 뭐 500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500만 원 그래도 뭐 테이블 하나에 500만 원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결국 뭐 제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에 뭐 사실 아파트에 그 가구 몇 점 못 넣습니다. 평형에 관계없이 설사 대형 평형이라 하더라도 이 그 요즘 아파트들은 전부 다 그 붙박이장들이 방마다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가리면서 가구를 놓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드는 거는 되게 재밌는데 특히 그 만들었을 때 어떤 아름다움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거를 팔 수도 없고 놔둘 데도 없고 나중에 처치가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정말
희소성이 대단해놓고 그 굉장히 비싼 가구를 이제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뽀개 부쉈어. 불 뗀 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불 떼려니 3천만 원짜리가 한 200만 원 받고 팔지 그러면은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옳지도 않고. 가구를 만들면은 하루에 뭐 한 9시간씩 작업한다고 가정하고 뭐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물론 이제 매일 작업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3회 이상은 한 4회 정도 이상은 하루에 9시 아침에 나가지고 저녁에 오는 컴컴한 그 아침 먹자마자 출근해가지고 뭐 밤 한 9시 오는 식으로 작업을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는 경우는 진짜 기본이죠, 기본. 그렇게 6개월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300만 원을 판다?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이제 6개월간의 본인의 노력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정 놔둘 때 쓰면은 뽀개가지고 불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섬에 어, 상당히 왔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되게 황량하죠. 착륙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 착륙하는 이런 이런 데 착륙하면 되거든요. 이런 데. 다음번 비행에서는 아마 이런 데 착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번 비행 때는 제가 계절을 바꾸겠습니다. 계절을. 이렇게 하면 너무 황량하잖아요.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계절을 바꾸고 날씨도 살짝 바꿔서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번에는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한 2점 가까웠거든요. 그때는 계절을 여름으로 하고 비를 좀 오게 하겠습니다. 비를. 천둥도 좀 치게 할게요. 천둥도. 천둥 치면 바람도 살짝 불겠죠. 근데 바람이 너무 불면 안 됩니다. 불면은.
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어, 저 넘어가면은, 요 능선 넘어가면은, 착륙지일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다음번 비행 때는 계절을 여름으로 하고, 비도 좀 오고, 어, 천둥도 좀 치고, 요런, 좀, 날씨를 재밌게 세팅해가지고,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오늘처럼 굉장히 지겨운 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행을 하면은 보시는 분들도 지겹죠. 저도 지겹고. 그래서 조금 날씨를 재밌게 세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집사람한테 선물을 굉장히 자주 해요. 선물을. 지금도 한 달에 아마 최소 한 번 이상은 선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을 사랑해서 집사람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집사람을 위해서 하는 선물이라기보다는 호기심, 어떤 신기한 물건이 있으면은 이제 호기심에 한번 사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궁금해서 사놓고는 집사람한테 선물이라 그러고 이제 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기타 앰프를 하나 샀습니다. 블루투스 앰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제인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사봤는데 또 기타 앰프를 보니까 또 기타가 또 궁금해지길래 기타도 살라고 그러다가 그거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안 사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또 하나 뭐 주문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버스를 이제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버스를 타려고. 그래가지고 어제 가급적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재밌더라고요. 버스를 제가 타본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난 한 2, 30년 동안 버스를 몇 번 안 탔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세대 다 그렇잖아요. 요즘 시절에 다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요즘 버스 타는 것을 맛들여 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 전기 버스인지 아니면은 LPG인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조용하더라고요. 매연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버스를 이제 승강장에 갔는데 대학생쯤 돼 보이는 아가씨가 이제 그 뭐 20대 아가씨가 어그 그거 저 뭐냐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되게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브랜드가 슬리퍼에 쓰여 있길래 집에 와가지고 딱 이제 적어놨다가 집에 와서 잽싸게 하나 주문했습니다. 안에 털이 보실보실하게 났는 거. 집사람 신발은 거의 대부분 제가 사줬어요. 거의 대부분. 예쁜 신발이 있으면 저는 사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사람이 그 사주면 항상 잊어먹는다 이거죠. 신발을 잊어먹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집사람 신발을 벌써 세 번인가 잊어먹었어. 예를 들면은 캠핑카 타고 나갔다가 밖에 벗어놓고 이제 캠핑카 타고는 그냥 와버린 거죠. 진짜 황당합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집사람만큼 멍청한 사람은 진짜 못 봤습니다. 자, 이제 착륙을 해야 되겠습니다. 착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착륙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 발렛을 끄고 매뉴얼로 착륙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요렇게 착륙을 하겠어요.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안 가고 단축으로 요렇게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륙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도 조절입니다. 고도 조절. 고도를 이제 낮춰야죠. 근데 고도를 낮출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고도를 떨어뜨리면 속도가 올라가죠. 그죠? 속도를 떨어지지 않고 속도를 낮추면 속도도 낮추고 고도도 낮추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로틀 조절을 잘해야 돼요. 스로틀을. 에어스피드가 속도가 이제 80한 4노트, 80한 4노트 아래에서, 막, 에어스피드 미터에서, 그, 80한 4노트 아래에서 플랩을 펼칠 수가 있죠. 플랩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로틀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해야 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고도도 적당하게 낮추고 있고, 스로틀도 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착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륙을 하고 있죠.
계속 지금 제가 스로틀을 조정하면서 고도와 하강 속도, 스피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다운할 때 이제 살짝 고도를 올립니다. 요크를 살짝 당깁니다. 어이씨. 자, 오늘은 여기서 착륙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레베스트니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